과학기술 4번 지문입니다. 여러분 수능 특강 독서 181쪽입니다. 우리 항상 하던 것처럼 문단 번호를 한번 달아봅시다. 빠르게 번호를 달면서 혹시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문제도 한번 훑어보면 자 1번 문제에서 각 선지에 지금 외계 행성이라는 단어가 자주 눈에 보입니다. 2번 기억에 대한 설명 3번 보기와 A 비교 문제 4번도 보기 문제인데 지금 그림이 있죠. 천체가 있고 이 공전 궤도까지 그려져 있다. 5번 어휘 문제. 그래서 이 정도로 훑어보고 우리 1문단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학 지문입니다. 자, 51페이지 B는 최초로 발견된 외계 행성. 아까 자주 눈에 띄던 단어다. 51페이지 B가 주인공인가 봅니다. 즉, 자, 같은 말 한 번 더 한다. 태양이 아닌 다른 별 주위를 도는 행성. 그러면 이 외계라는 말이 태양계를 벗어났다라는 뜻이겠네. 외계 행성의 발견은 천체 물리학의 새 분야를 열었고 행성에 대한 새로운 예를 낳았다. 이 외계 행성의 발견이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B의 발견에 사용된 시선 속도법은 뭐 이런 방법이 있나 봅니다. 행성의 존재와 운동을 모 항성의 운동을 감지하여 추정한다. 항성 주석을 보면은 위치가 바뀌지 않는,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별. 그래서 항성의 항이 이제 항상 항자를 써서 항성입니다. 시선 속도법을 적용하기 가장 단순한 경우는 등속 원운동하는 단 하나의 행성만이 항성 주위를 관찰자를 포함하는 면에서 공전하는 경우이다. 행성은 이제 다닌다는 거죠. 돌아다니는. 근데 이거를 이제 이해를 못했을 것 같으니 우리에게 예시를 줍니다. 이는 아빠가 아이의 두 손을 잡고 아이를 빙글빙글 아빠 주위로 원을 그리며 돌리는 상황과 비슷하다. 요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선생님이 직접 한번 돌아봤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보면 오, 선생님 돌고 있습니다. 이때 두 사람 각각의 질량 중심은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 주위에서 반지름이 일정한 원을 그리며 같은 주기로 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아빠가 이 아이를 막 손을 잡고 돌리고 있어. 근데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 두 사람 각각의 질량 중심. 그러니까 아빠의 질량 중심 뭐 여기라고 치고 아이의 질량 중심 뭐 여기라고 쳤을 때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 두 사람의 질량을 합한 것의 중심이 따로 있다는 거야. 이때 아빠와 아이 각각의 질량 중심은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쪽에 위치하고 그러면 이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이 요 각각의 질량 중심 사이 뭐 어디쯤에 있을 것 같은데 아이의 질량 중심이 아빠의 질량 중심보다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으로부터 더 멀리 위치한다. 그러면은 뭐 아이 쪽에서 멀고 아빠 쪽에 가까운 뭐 이쯤에 전체의 질량 중심이 있다고 칩시다. 따라서 아이의 질량 중심은 큰 원을 그리며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 주위를 돌고 그러면 이 중심으로 해서 이 i는 이렇게 원이 완벽하진 않지만 여러분 대충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돌고 있고 아빠의 질량 중심은 조그만 원을 그리며 아빠도 요 전체의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항성이 위치를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정되어 있을 줄 알았지만 사실은 이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조금씩 돌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다시 선생님 저 돌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자, 돌면서 선생님도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나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항성과 행성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항성과 행성도 각각 항성, 행성계의 질량 중심 주위를 같은 주기로 원운동을 하는데 보통 항성이 행성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요 항성, 아빠가 아까 항성이었겠고 요 아이가 행성이었겠다. 그지? 여기에 적어 놓는다면 이제 항성이 아빠고
행성이 I고. 훨씬 무겁기 때문에 항성 행성계의 질량 중심은 행성의 질량 중심보다 항성의 질량 중심에, 그러니까 전체 질량 중심은 항성의 질량 중심에 훨씬 더 가까워 항성 내부에 있을 수도 있대. 그러므로 행성의 질량 중심은 항성 행성계의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큰 원을 그리고 아까 I가 크게 돌았던 것처럼 항성의 질량 중심은 항성 행성계의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아주 작은 원을 그린다. 우리 아까 그 그림의 응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항성과 행성은 회전하는 동안 늘 항성 행성계의 질량 중심에서 서로 반대편에 위치한다. 이것도 아까 얘기했잖아. 요 항성 행성계 이 전체의 질량 중심. 자, 선생님이 분홍색으로 표시해 볼게. 자, 요걸 중심으로 해서 항성이 이 오른쪽에 있으면 행성은 요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고.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행성이 관찰자에게 다가오면 자, 뭐뭐 하면 어떻게 된다. 뭐뭐 하면 어떻게 된다. 특히 과학기술 지문에서 뭐뭐 하면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는 유심히 봐놓으세요. 분명히 이거를 응용해서 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요거를 한번 적어 놔볼까 미리. 여러분 문제를 미리 풀었겠지만 우리 4번 문제가 요거를 응용하는 적용하는 문제였습니다. 4번 밑에다가 간단하게 메모를 좀 해놓을게요. 봐봐, 딱 봐도 뭔가 복잡한 거 물어볼 것 같이 생겼죠? 자, 그러면 방금 행성과 항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이었잖아. 행성이 관찰자에게 다가오면 항성은 멀어지고 행성이 관찰자에게서 멀어지면 항성은 관찰자에게 다가온다. 자,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한번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을까? 자, 그리고 계속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시선 속도는 아까 시선 속도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잖아. 시선 속도는 대상이 관찰자 쪽으로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속도인데 근데 이 대상이 지금 행성인지 항성인지 얘기를 안 했잖아. 대상이 관찰자에게 가까워질 때 음수값, 멀어질 때 양수값. 자, 이것도 분명히 조건이니까 이거 응용할 수 있을 건데 멀리 떨어져서 이 항성 행성계를 관찰하는 관찰자에게 행성은 작고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관찰하기 어렵지만 항성은 크고 빛을 내기 때문에 관찰이 더 쉽다. 그러면 아까 그 대상이라고 했던 게 항성이라고 생각하면 더 쉽겠네. 행성이 항성 주위를 도는 동안 행성이 관찰자에게서 멀어지면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아까 우리 저기에 적고 있었잖아. 왔다 갔다가 좀 멀긴 하지만 이왕 적은 김에 이어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뭐라고 했냐? 대상이 관찰자에게 가까워질 때인데 여기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 항성이라는 걸 알았다, 그지? 크고 빛을 내기 때문에. 그럼 항성이 관찰자에게 가까워질 때, 다가올 때 음수값이 된다. 뭐가? 시선 속도가. 멀어질 때는 양수값. 갖는다. 한번 확인해 볼까? 자, 행성이 항성 주위를 도는 동안 행성이 관찰자에게서 멀어지면 항성의 시선 속도는 음수. 자, 이해되죠? 요렇게 짝진 거야. 행성이 관찰자에게 다가오면 항성의 시선 속도는 양수가 된다. 자, 이렇게 이해가 다 여기까지 따라왔죠? 모항성이 행성과 짝을 이루어 항성 행성계의 중심 주위를 도는 속도는 항성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의 변화를 일으킨다. 자, 이 속도가 빛의 스펙트럼의 변화를 일으킨다.
도플러 효과에 의해, 자, 이 효과가 뭔지 모르지만 뭐뭐에 의해니까 표시를 미리 해놓습니다. 항성의 시선 속도가 양수로 절대값이 커질수록, 자, 뭐뭐 할수록 이런 것도 항상 과학에서 낼 수밖에 없어요. 빛의 파장이 길어지고, 항성의 시선 속도가 음수로 절대값이 커질수록 빛의 파장이 짧아지기 때문에 행성의 공전 주기에 맞추어 스펙트럼의 파장도 같은 주기로 변한다. 그러면 우리 이 변화도 아까 필기하던 거에, 메모해 놓던 거에 마저 해놔 버립시다. 왔다 갔다가 너무 멀긴 한데 여러분 실제 시험 칠 때는 이렇게 멀리 가지 않을 거니까 그냥 연습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방금 뭐라고 했지? 이 파장을 설명했거든. 아까 양수로 절대값이 커질수록 파장이 길어지고, 음수로 절대값이 커질수록 파장이 짧아진다. 자, 이 각각의 관계를 지금 다 메모를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뭐 이해를 읽고 바로 이해해서 적용할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뭔가 관계가 서로 막 엮여 있을 때는 한켠에 살짝 빠르게 메모를 해서 정리해 놓으면 문제 풀 때 헷갈리지 않고 또 풀 수 있습니다. 그때 요령껏. 자, 통상적으로 항성의 시선 속도는 초속 10m 정도에 불과하므로 웬만한 분광기로는 감지가 어렵다. 도플러 분광학을 이용해 항성의 시선 속도를 기존의 분광기보다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형 문제가 나오네. LOD 분광기는 1994년에 광학망원경에 장착되어 작동을 시작했다. LOD 분광기는 전체 가시광선 영역인 390나노미터와 681나노미터 사이에서 최고의 해상도를 가진 스펙트럼을 얻었다. 아까 이 스펙트럼의 파장이 같은 주기로 변한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스펙트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그 장치였던 거지, LOD 분광기가. 1994년 봄에 마요르와 켈로 팀은 LOD 분광기를 가지고 태양계로부터 25파섹 이내 영역의 외계에서 행성을 찾아 나섰다. 켈로는 지도교수인 마요르가 안식년을 보내는 동안인 1995년 1월에 지구에서 48광년 떨어진 페가수스 자리에 있는 5등급 별인 51페그를 관측했는데, 별빛의 스펙트럼에서 청색 편의와 적색 편의가 나타남을 확인했다. 스펙트럼에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거야. 우리 스펙트럼 보면은 막 자외선 있고 적외선 있잖아. 근데 이 색깔이 이쪽 한쪽으로 치우쳤다가 저쪽으로 치우쳤다 하는 그 변화를 본 거야. 처음에는 계기 이상을 의심했으나 이내 변이의 규칙성을 근거로 목성의 절반 정도의 질량을 갖는 행성이 0.05 천문 단위의 거리에서 4.21의 주기로 51페그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다. 아, 스펙트럼이 뭔가 변화가 있네. 그리고 51페그 주위에 공전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걸 근거로. 그 행성의 대기는 1000도씨에 달하게 뜨거웠다. 켈로는 지도교수에게 외계 행성을 발견했다고 안식년인 그 지도교수님한테 교수님 저 이거 뭔가 발견했어요 했는데, 이런 특성을 갖는 행성은 생각할 수 없었으므로 그때 당시 없었다는 거야. 이런 게. 지도교수는 믿지 않았다. 그러나 7월까지 켈로가 추가적으로 모은 측정 결과들이 이전 결론을 지지하자 마요르는 생각을 바꿨다. 진짜 네가 발견했구나. 이제 인정한 거야. 그들의 논문은 목성과 유사한 질량이면서 목성과 달리 뜨거운 대기를 갖고 항성 가까이서 공전하는 거대 행성을 발견했다는 보고를 담고 있어서 그동안 천문학자들이 받아들이던 고전적인 행성 생성론에 들어맞지 않아 논란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새로운 발견을 하니까 그 이전의 전통적인 이론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막 논란을 일으킨 거야. 그렇지만 곧이어 이 방법으로 외계 행성들이 여럿 발견되었고 그 중에는 뜨거운 거대 행성도 있었기에 기존의 패러다임은 수정되었다. 고전적인 행성 생성론과는 또 다른 그 결과가 있구나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풀 수 있는 문제 한번 거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1번 같은 문제도 우리가 지문이 너무 길거나 좀 어렵게 느껴질 때는 한 지문 반쯤 보고 1번 한번 보고 나머지 반 보고 1번 다시 보고 이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 호흡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한꺼번에 나중에 1번은 풀이하도록 하고 2번 기억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이 뭐였냐 LOD 분광기였어. 자 요런 문제는 기억 주변에 가서 근거를 찾으면서 보면 됩니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선생님 분홍색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자 1번 켈로가 최초의 외계 행성을 발견할 때 사용한 장비이다. 그렇지. 자 LOD 분광기 켈로 팀이 LOD 분광기를 가지고 외계에서 행성을 찾아 나섰다. 여기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2-1번 근거. 자, 2번 도플러 분광학을 이용하여 행성들의 시선 속도를 관측한다. 아까 어디 있었더라? 자, 여러분 찾아보세요. 도플러 분광학. 자, 도플러 분광학을 이용해 항성의 시선 속도를 기존의 분광기보다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자, 함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행성을 보는 게 아니었어. 아까 앞에서부터 행성은 관찰하기 힘들다 했잖아. 항성을 본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플러 분광학을 이용해서 항성의 시선 속도를 관찰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 이번 선지에는 행성들의 시선 속도를 관측한다고 잘못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근거가 되겠네. 2-2번이 틀렸다는 근거. 3번 외계 행성을 발견하기 위하여 광학 망원경에 장착한 분광기이다. 자, 여기 나와 있죠. 광학 망원경에 장착되었다. 2-3번. 4번 초속 10m 정도의 항성의 시선 속도를 감지할 수 있는 정밀성을 갖는다. 초속 10m 정도를 원래 웬만한 분광기로는 감지가 어려운데 기존 분광기보다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게 기억이었습니다. 그럼 여기도 2-4번. 5번 행성을 동반한 항성의 시선 속도의 변화를 스펙트럼의 변화로 감지한다. 아까 스펙트럼의 변화 그걸 이용해서 감지한다. 아까 여기 마지막 거랑 이렇게 이어도 되겠다. 그죠? 여기다가 2-5번. 그러면 2번의 답은 벌써 찾았습니다. 2번에 2번. 자, 그리고 3번도 보기와 A 비교라서 지금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 보기를 봅시다. 전통적인 천문학 이론인 지구중심설에서는 달이 하나의 행성으로서 다른 행성과 마찬가지로 고정된 지구 주위를 도는 전체였다. 그런데 새로 제기된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에서는 지구가 다른 행성처럼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전체로 취급되고 다른 지구 주위를 도는 위성으로 격화되었다. 당시에 행성 주위를 도는 위성은 알려진 사례가 없었기에 최초라서, 그지? 지구 중심설을 옹호하는 천문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야, 그런 거 없거든? 이러는 거야. 이런 반대는 갈릴레이가 새로운 천문 관측 장비인 망원경으로 목성 주위를 도는 위성 넷을 찾아내자 불식되었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야, 그런 거 없거든? 하다가 갈릴레이가 진짜 증거를 제시하니까 진짜 있네? 하면서 이제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는 거야. 지구가 행성으로서 예외적으로 위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요거 비교해 봅시다. 1번 보기와 A는 모두 관찰에 의해 천문학자들의 사고가 전환된 사례를 다룬다. 일단 보기는 관찰에 의해. 자, 요것도 분홍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 여기서 망원경으로 관찰했잖아.
A도 마찬가지. 우리 아까 그 LOD 분광기로 이제 관측한 결과죠. 그러면 맞고. 자, 2번. 보기에서는 위성을 새로 발견하는 천문학적 사건을 다룬다. 그렇지. 여기 위성넷을 찾아내자 했잖아. 여기다가 적는 게 낫겠다. 이거 1번, 이거 2번. A에서는 행성을 새로 발견하는, 이게 오늘 주인공이었잖아요. 51페그 B. 뭐 안 적을래. 자, 아무튼 맞고. 3번. 보기에서는 갈릴레이의 발견이 천문학계의 논란. 갈릴레이의 발견은 오히려 이 천문학계의 논란을 불식시켰지. 이 봐봐. 이 위성넷을 찾아내자 정당성의 이의를 제기하던 것이 불식되었다 이랬잖아. 그럼 논란을 일으켰다라는 말이 틀린 선지가 된다. 그지? 앞에 게 틀렸습니다. 뒤에 거는 A에서는 켈로의 발견이 논란을 일으켰다. 이거는 아까 논란이 있었다고 했지. 기억이 안 나면 가서 보면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들의 논문은 켈로와 그 지도 교수의 논문은 그동안 천문학자들이 받아들이던 고전적인 행성 생성론에 들어맞지 않아서 논란이 일어났다. 여기 나오잖아. 그지? 그럼 여기다가 또 한번 적어 놓을까요? 3-3번. 그 다음에 3번에 4번도 마저 봅시다. 보기와 A는 모두 새로운 관측 장비의 도입으로 천문학적 대상이 발견된 사례를 보여준다. 보기에서는 뭐 망원경, A에서는 뭐 LOD 분광기. 맞고. 5번. 보기에서는 지구 중심설이, A에서는 고전적인 행성 생성론이 배격된 기존의 패러다임이었다. 이거 맞지? 방금 확인했잖아.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마저 보고 나머지 문제, 5문단 마저 보고 나머지 문제 보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2009년 프랑스 주도의 코롯 계획이 외계 행성 코롯 7B를 통과법으로 발견하고, 자, 아까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거는 시선 속도법이었는데 통과법이라는 방법으로 또 발견한 게 있대. 2012년부터는 갑자기 통과법으로 외계 행성이 발견되는 일이 부쩍 늘어났다. 이 방법은 시선 속도법과 달리, 자, 뭐뭐와 달리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옵니다. 행성의 질량이 아니라 크기를 알아낸다. 통과법은 행성이 항성의 앞면을 통과할 때 항성의 빛이 관찰자에 도달하는 양이 줄어들어 항성의 밝기가 어두워지는 정도를 감지하여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대. 그러니까 막 돌다가 그 항성의 앞면을 통과할 때 가려지는 거지. 관찰자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항성의 빛을 가리는데 이 얼마나 가리는지를 가지고 행성의 존재, 반지름, 주기 이런 걸 알아낸대. 이후 이 두 가지 방법 외에 미세 중력 렌즈 방법 등이 추가되었고 더 많은 외계 행성이 발견되면서 외계 행성 천문학에 큰 진보가 일어났다. 또한 태양계의 구조와 행성 궤도 배열이 전형적인 것이 아니며 다른 항성계는 훨씬 다양한 구조와 행성 궤도 배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고 지구와 유사한 조건을 갖춘 행성은 찾기가 어렵다는 것도 알려지게 되었다. 그렇군요. 자, 1번 문제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최초로 발견된 외계 행성의 명칭. 이거 제일 앞에 나왔잖아. 51페그비는 최초로 발견된 외계 행성. 자, 1-1번. 너무 선생님 빨리 찾았나? 여러분 알고 있었겠지? 자, 2번. 외계 행성을 발견하는 몇 가지 방법. 자, 이거는 마지막 문단에서 몇 가지 소개를 했습니다. 그지? 통과법, 미세 중력 렌즈 방법, 그 다음에 시선 속도법 제일 많이 설명했고, 그럼 여기다가 1-2번. 3번. 외계 행성을 찾기 위한 분광기의 특성. 아까 LOD 분광기 소개하면서 특성들을 같이 얘기했다. 1-3번.
4번 외계 행성의 크기를 알아내는 측정 장치. 방금 크기를 알아내는 거는 요 통과법으로 알아낸다 했거든? 근데 통과법에서 크기를 알아낼 때 어떤 장치를 사용하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언급하지 않은 것이 되겠네. 5번 외계 행성을 발견해서 도플러 효과의 활용 방법. 도플러 효과는 아까 3문단에 나왔는데 이 시선 속도의 변화에 따라서 빛의 파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4문단까지 쭉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1-5번. 그래서 답은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아까 2번 해결했고 3번도 해결했고 우리 아까 제일 어려워 보였던 4번 문제를 보는데 아까 메모해놨던 거 참고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림은 항성 A 주위에서, 그럼 이 A가 행성 B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속력으로 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는 가상의 항성 행성계를 계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B의 공전 궤도를 포함하는 평면에서 관찰자가 정지한 채로 A에서 나오는 빛을 관측한다. PQ는 B의 공전 궤도상의 두 점이며 PQO는 일직선상에 있다. 단 A의 질량이 B에 비해 매우 커서 A의 질량 중심의 위치 변화는 그림에 표현되지 않았으며 그 밖의 조건은 모두 무시한다. 자, 그러면 바로 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거네. 1번부터 볼게요. B가 P에 접근할 때. 그러면 관찰자로부터 이 행성이 멀어진 거다, 그지? 그러면 이 항성은 어떻게 되지? 관찰자에게 다가오거든. 그럼 관찰자에게서 멀어진다. 이거 틀린 선지지. 우리 메모해 놓은 것만 봐도 알겠네. 2번, B가 Q에 접근할 때, 그럼 이제 관찰자한테 가까이 다가오는 거잖아. A의 시선 속도는 양수이다. 이거 맞군. 답 2번인데? 나머지도 볼까? 3번, B가 Q에 접근할 때, 그러면 B가 Q에 접근할 때 관찰자에게 다가오는 거잖아. A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은 길어지지. B가 P에 있을 때가 Q에 있을 때보다 A에서 O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 적다. 이거는 봐봐. P에 있을 때는 가리는 게 없는데 지금 이 O 관찰자 입장에서 요 Q에 이 행성이 오게 되면 이 A가 뿜어내는 이 빛을 가리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Q에 있을 때가 빛의 양이 더 적지. 그러면 P에 있을 때는 Q에 있을 때보다 빛의 양이 많아지겠네. 많다고 해야겠네. 자, 그 다음에 5번. O에서 볼 때 A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이 T를 주기로 변하면 B의 공전 주기는 2T이다. 자, 요 빛의 파장과 공전 주기에 대한 설명이 앞에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냐? 3문단 마지막 줄에 보세요. 행성의 공전 주기에 맞추어 스펙트럼의 파장도 같은 주기로 변한다 했어. 그러면 이 주기에 차이가 있으면 안 되지. 주기는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5번도 바로 한번 풀어볼까? 이 문제인데 앞에 거를 보고 가장 성격이 비슷한 걸 찾으면 돼. 조건을 갖춘. 그러면 조건과 가장 비슷한 말이 앞에 와 있는 선지를 찾으면 되는데 그것은 1번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1, 2, 3, 4, 5 좀 어려워 보였지만 조금만 정리를 하고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하면 천천히 생각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